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연들을 읽어보다 저도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황당한 일 겪은 적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었지만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다시 태어난다면 시월드와 남아선호 사상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월드 중에서도 역대급 시월드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아니면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여성이면서 왜 이렇게 딸을 싫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동서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임신하기 전까진 그렇게 시월드가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임신을 한 기점으로부터 시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호랑이 꿈은 태몽인데 그 중에서 아들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중에 소식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동서가 최근 들어서 속이 자주 안 좋았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임신일 수도 있으니 당장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서가 병원에 갔는데 임신 5주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아들을 가졌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또 꿈을 꿨다고 하시면서 분명 태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야, 혹시 무슨 소식 없니?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태몽인 것 같구나. 둘째는 이미 임신했으니 이 꿈은 첫째 네 태몽인 것 같은데. 저요? 저는 속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 주변에 임신하실 만한 사람 없으세요? 내가 꾼 태몽이 복숭아 태몽이라 딸아이 태몽 같거든. 나도 이게 다른 사람 태몽이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임신할 사람이라고는 첫째 너밖에 없어. 그래요? 아무 증상이 없긴 한데 일단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게요. 제가 나중에 병원 갔다 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더니 정말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어머님, 저 첫째인데요. 정말 말씀처럼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서랑 똑같이 이제 5주 차래요.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정말 임신인 거야? 안 되는데. 그 꿈은 딸 낳는 꿈인데 왜 임신인 거야? 검사 다시 해봐라. 분명 잘못됐을 것이야. 왜 그러세요? 임신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손자든 손녀든 다 어머님 핏줄인데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첫째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지. 딸 낳아서 뭐해?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됐다. 그만 끊으마. 저는 임신을 했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목소리가 변하는 걸 느끼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설마 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사를 하든 명절이 오든 아들 가진 동서는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필요한 모든 일은 딸을 가진 저에게 다 시키시더라고요. 임신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전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장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때까지 명절 당일 아침에 시댁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날부터 오라고 난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호출에 시댁에 갔더니 모든 음식을 정말 저보고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조금 약해서 임신 중에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었죠. 어머님, 제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서 임신 중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음식을 저 혼자서 하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럼 이 음식들 다 나보고 하라는 말이냐? 임신한 게 뭐가 대수라고. 나도 임신했을 때 이런 거 다 하고 그랬어. 아니 어머님, 저희 원래 당일 아침 일찍 와서 다 같이 음식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왜 저 혼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도 있잖아요. 딸 가진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애미가 하라면 군말 않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네 동서는 귀한 아들 가졌는데 몸 조심해야지. 우리 손주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일을 시키니?
어떤 말을 해도 시어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무리하긴 했는지 아랫배가 살살 땡기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음식 만들어 놓고 곧바로 집에 와서 쉬었어요. 그러다 명절 당일이 되니까 전날 혼자 고생해서 그런지 몸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제 상태를 보더니 자기가 말 잘하겠다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휴대폰에 전화가 얼마나 오던지 불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어서 계속 무시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할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도 확인 못하고 받았는데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제 귀를 강타했어요. 너 지금 시애미가 만만해? 글 조금 했다고 아프다는 핑계대고 안 와?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당장 집으로 튀어와!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일을 조금 하다니요. 홀몸도 아닌데 거기 있는 많은 음식들 다 저 혼자서 만들었어요. 저 진짜 몸이 안 좋아요.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죄송한데요. 저 진짜 못 가요. 그리고 제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욕먹을 짓 하신 적 없는 분이세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당장 안 와? 내가 너네 집 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 와!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안수 쉬는 곳이 없는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쓰러졌어요. 남편은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어머니한테 소리치고 난리였죠. 저는 얼얼한 뺨을 붙잡고 가만히 앞을 봤는데 동서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눈을 피하더니 과일을 마저 먹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대우가 다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어요. 몸도 안 좋다면서 여길 왜 왔어? 내가 잘 말해준다고 했잖아. 엄마도 당신 어제 고생 많았다는 말만 하고 아무 말 안 하던데 갑자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고생 많았다고 했다고? 나 참. 어머니가 글쎄 나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만만하게 보냐고 우리 엄마 욕까지 하면서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어. 뭐? 엄마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언제 통화하셨지? 내가 잠시 나갔을 때 전화하셨나? 내가 당신 아프다고 했을 땐 진짜 별 반응 없으셨어. 지금 내가 딸 가졌다고 저러시는 거야. 동서는 아들 낳았다고 업고 다니시려고 하고 어제도 나 혼자서 그 음식들 다 만들었어. 뭐? 그게 진짜야?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엄마 진짜 왜 저래? 요즘 시대에 딸이면 어떻다고 저러냐고.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남편한테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저를 구박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린 뒤로는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한 달 뒤 시아버님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만 먼저 불러서 음식을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념무상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참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반기시는 거예요.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면서 앉을 때도 천천히 앉으라고 유난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동서 먹을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대우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전혀 말릴 생각을 안 하고 저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저러고 있는 동서가 더 미웠어요. 아직 저도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동서 밥을 차리려고 하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차려줬더니 동서가 다 차린 밥상을 보더니 굳이 시어머니를 불러서 반찬이 이게 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설마 반찬이 이게 다는 아니죠? 저희 애가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은지 아까부터 계속 갈비찜이 생각나요. 어쩌죠? 아이고, 우리 손주가 갈비찜이 먹고 싶대? 그럼 먹어야지. 첫째야,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사와.
그걸로 갈비찜 한번 만들어봐라. 어? 내 말 들은 거야? 어머니, 저도 아직 제사 음식 만드느라 밥을 못 먹었는데 동서 밥까지 차리게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직접 해서 먹으라고 하세요. 네 밥은 네가 알아서 먹었어야지. 당장 고기 안 썰어 나가? 명절 때처럼 뺨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저는 할 수 없이 고기를 사들고 와서 동서 먹일 갈비찜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밥 먹고 마저 음식을 만들려고 갈비찜을 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달려와서 딸 가진 게 뭐가 이쁘다고 고기를 먹냐면서 갈비찜을 통째로 동서 앞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도 갈비찜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먹지를 못하고 눈물만 흘려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당했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자기 손 안 더럽히고 저를 괴롭히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괴롭히고 무시할 때마다 방관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제왕절개를 했었고 동서는 자연분반을 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꾸신 꿈대로 저는 딸을 낳고 동서는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딸 낳아놓고 자연분반도 못했다고 구박을 배로 받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동서 아들만 손자라고 하고 저희 딸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집살이도 온전히 딸 낳은 제 몫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애가 10살이 되었을 때쯤이었을까요? 이상하게 제 딸을 보면 계속 동서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정말 동서를 많이 닮아갔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 때마다 동서 아들을 보는데 저희 남편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남편이랑 서방님이 그렇게 닮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래 동서가 썼던 빗을 가져와 거기에 있던 머리카락을 가지고 저희 딸과 동서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 나오는 데까지는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틀 동안 얼마나 숨 막히고 손에 땀이 나던지 시간이 정말 안 갔었어요. 이틀 후 결과를 확인했는데 제 딸과 동서의 유전자가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정말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이 있다며 가족들을 죄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용히 유전자 검사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동서는 봉투를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모여라 마라 명령하는 거야? 할 말? 무슨 할 말? 어디 드러나 보자. 이 봉투 쪼가리가 뭐 어쨌는데? 동서, 내가 말할까 동서가 말할래? 아무래도 동서는 이게 뭔지 아는 눈치인데 그래도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어? 그래, 우리 둘째가 한번 말해봐.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거야? 유전자 검사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누구랑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냐? 그게 어머니 사실 제가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구박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첫째, 네가 알아듣게 다시 말해봐라. 내가 둘째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구나. 이거 저희 딸이랑 동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아무리 봐도 지우가 동서를 너무 닮은 것 같길래 해봤는데 글쎄 동서랑 지우 유전자가 일치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우랑 둘째랑 유전자가 일치하다니? 그러면 지우가 둘째란 소리니? 그런 거야? 둘째, 네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꿈만 믿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더라고요. 형님 구박받는 거 보니까 저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 알고 봤더니 분만하고 의사가 동서한테 이쁜 공주님이 태어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서방님이랑 짜고 제 아들이랑 자신의 딸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취가 깨기 전에 서방님이 신생아실에 가서 딸 보는 척하면서 옆에 나란히 누워있던 제 아들의 발찌와 자신의 딸 발찌를 바꾼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동서는 시집살이가 너무 싫었다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제 딸이 동서 딸이었다는 건 둘째치고 아이를 낳고도 시어머니 이용해서 저를 괴롭혔었거든요. 이건 본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짓인 거잖아요. 솔직히 구박받고 싶지 않은 건 당해본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죄책감도 없이 저를 괴롭힌 걸 생각하면 도저히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동서와 서방님에게 정말 단단히 화가 났더라고요. 이때까지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이랑 어머님이 많이 싸웠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나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나 너네 당장 고소할 거야. 고소해서 우리 집사람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낼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아주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요. 시집살이가 무서워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런 짓 할 때는 뒷일이 무섭지 않듯? 영원히 안 밝혀질 것 같았어? 형,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이렇게 빌게. 평생 형이랑 형수님 받들면서 살게. 그러니까 고소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사과는 나한테 해야 할 게 아니라 네 형수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산 형수가 불쌍하지도 않아? 사과는 무슨 사과야? 니네 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첫째야,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어머님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 다시는 시댁 안 올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동선애한테는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남편과 저는 그 뒤로 동선애를 고소하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고 동서와 서방님은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껏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었던 동서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키우시고 저희 아들은 다시 남편과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 아이를 보면 계속 동서가 생각나서 미우셨는지 시댁에 놀러갈 때마다 아이를 쥐잡듯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기를 괴롭히는 할머니를 피해 제 뒤에 숨곤 했습니다. 그 모습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는 아이를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죠. 시어머니께서 소리 지를 때마다 아이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남편과 많이 고민한 끝에 동선애가 나올 때까지만 제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정말 아이만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저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이 입장에선 한순간에 부모가 바뀌어버린 것인데 엄연히 따지고 들면 아이도 피해자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2년 동안 아이를 예전처럼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똑같이 사랑해주며 키웠어요. 하지만 2년 동안 키우게 될 줄 알았던 아이를 저희가 계속 키우게 되었어요. 동선에는 출소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시댁에서 저 대신 동서가 온갖 구박을 다 받으니 자기가 한 짓을 반성하지 않고 괜히 딸아이를 탓하면서 그렇게 못살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울면서 도저히 동서랑은 못 살겠다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쌍둥이처럼 키우고 있어요. 다행히 아들이 딸아이를 많이 챙겨주었고 학교를 다닐 때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다녔죠. 동서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피하기 위해 기필코 아들을 낳겠다고 다시 아이를 가졌는데 또 여자아이였더라고요. 구박은 배로 늘어났고 결국에 나중에 힘들어지는 건 동서의 딸이었어요. 현재 저희 아들은 의대를 가서 인턴 생활 중이고 딸은 법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딸이 얼마 전에 경찰 공무원 합격을 하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동서가 딸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딸한테 다시 자신과 같이 살자고 했대요. 뻔뻔하게 그래도 자기가 친엄마고 동생도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딸은 이제껏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한 번도 동서를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더라고요.
동서가 몇 번이나 딸을 찾아갔던 것 같았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딸이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딸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친엄마를 신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자기가 잠시 동서랑 살았을 때가 생각나서 동서를 찾아갔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도 딸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 옷을 살짝 올렸는데 등에 멍자국이 선명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아서 동서를 고소했다고 했어요. 고소장을 받은 동서는 이게 무슨 불효냐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교육 차원이었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래요.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며 혀를 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또다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동서에게 교도소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두 번째니까 적응은 잘하겠다며 비아냥거려주고 재판장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딸에게 동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지우야, 동생을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가 키울 생각인 거야? 엄마가 너네 둘이 살 집이라도 알아봐 줄까? 아니야, 엄마. 나 동생이랑 같이 안 살아. 내가 친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같이 살았던 적 없어서 정도 없는데 뭐. 그리고 작은 아빠 살아있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걔를 키워? 가끔 너 보면 냉정하게 결단 내리는 게 동서 딸이 맞긴 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봐. 아, 엄마. 난 엄마 딸이야. 그 아줌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보고 다시는 그 아줌마 딸이라고 하지 마. 진짜 기분 나빠. 그 피가 지금 내 몸에 흐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알겠어. 내가 미안해. 우리 지유, 내 딸 맞지? 애지중지 키운 내 딸. 앞으로 그런 말 진짜 안 할게. 이제 그 집구석 얘기도 안 할게. 저희 딸은 동서의 동망권에도 질색팔색을 합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계속 생각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고 멋있게 잘 커준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가끔 딸을 안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때가 많아요. 다정하긴 하지만 무뚝뚝한 아들에 비해 딸이 애교도 많고 제가 힘든 걸 딱 알아차리고 기분 좋아지게 해주려고 강아지처럼 제 옆에 꼭 붙어서 제잘제잘 거리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도 딸도 지금처럼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서가 출소했을 땐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올 겨울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고 싶으셨던 일들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도 대박 나시길 기원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